사랑과 결혼, 그리고 삶이 던지는 문제에 해답을 찾아가는 기록. 살아남는 중입니다. 이 결혼에서. 자식으로 얽매이지 않는 관계, 남녀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 희미해진 관계,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도 결혼이라는 책무를 끝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성깔 더러운 여자, 제 잘난 맛에 사는 여자, 남편으로부터 비롯된 삶을 지긋지긋해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왜 여태껏 남편을 떠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무려 17년간이나 계속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운명을 거스를 용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의 회피 수단으로 수능을 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튼 살아야 한다는 것, 지금 이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삶이 버겁고 신물 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의 평화가 뒤따라온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어수선한 마음을 정리했다고 해도 일상에 갖은 어려움이며 불안까지 다림질하듯 말끔히 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은 날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발버둥치며 얻은 결론이 겨우 이거라서 한편으론 허탈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사랑만이 답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지는 길, 그리고 그가 편안해지는 길. 사랑이 없다면 앞으로의 우리 생은 더 헤쳐나가기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슬픔이 엎질러진 오물처럼 제 앞에 낭자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더 사랑하기라도 해야겠다고 이렇듯 결의를 다질 수밖에요. 이 책은 제 옆에 단 한 사람, 그의 곁에 머물러 있기 위한 저의 다짐이며 힘겹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썼던 저의 오랜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상처 입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1장. 부부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관계일지 모른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감정들로 어지러이 엮여있는 그야말로 무엇보다 질기디 질긴 인연. 너는 내 운명. 누가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덜컥 결혼을 하래? 누가 등 떠밀었냐고. 나의 잦은 하소연에 언니가 이렇게 일갈했다. 그렇다. 이제와 누굴 탓한단 말인가. 어디까지나 내 선택이었던 것을. 17년 전 나는 남편과 만난 지 석 달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경우 흔히 떠올리는 속도 위반 같은 이유 때문도 아니었다. 남편이야 뭐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치더라도 나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 이상형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저 성격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점에 끌리긴 했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던 시기에 만난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했다. 그런 점에 마음이 쉽게 허물어졌던 게 아닌가 싶다. 결혼을 현실의 도피처로 삼은 나쁜 예가 될 것임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이제와 돌이켜보면 우린 그때 둘 다 세상 물정 모르고 참 순수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32의 나이에 한눈에 반한 여자를 신부감으로 선택했다. 그 여자가 한 성깔 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콩깍지가 씌어서 나 또한 3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저 사람 좋은 거 하나만 믿고 덜컥 내 인생을 그에게 맡겨버렸다. 경제력이나 신체 건강 같은 조건은 일절 따져보지도 않고서 처음 데이트를 할 때 이미 남편의 눈 상태가 좋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에겐 학창시절 교과서로만 들었던 야맹증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니 꽤 오랜 세월 밤만 되면 암흑으로 변해버리는 세상을 살아왔으리라. 남편이 어두운 밤길을 잘 걷지 못하자 첫 만남이었음에도 나는 과감히 그의 팔짱을 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을 맞추어 걸었다. 때마침 과도하게 발현된 인류애가 내 발목을 잡는 시초가 되어버릴 줄이야. 아무튼 그런 내 모습에 이 남자는 한마디로 뿅 가버린 듯 싶다. 한참 후에 듣게 된 얘기지만 남편의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에 그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고 한다. 말다툼을 한 끝에 그랬다는데 그는 어두운 밤길을 헤매다 거의 날이 밝아올 때쯤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단다. 문득 그 여자가 머릿속에 스치며 나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나 본능적으로 이 여자를 잡아야 내 살 길이 열리겠구나 싶었겠지. 여하튼 그때만 해도 나는 남편의 그런 결핍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첫 데이트였고 호감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그런 마음이 발동할 타이밍은 아니었다. 밤눈이 어두우니 당연히 운전을 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행동에 제약이 많았다. 한낮에도 한한빛이 없는 곳에서는 잘 움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누가 쫓아올세라 그렇게 후다닥 결혼을 강행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그런대로 무난했다. 둘 다 돈 한 푼 없이 결혼했기에 신혼살림이 변변치 않았지만 별로 크게 싸우지도 않았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혹시나 하고 병원을 찾게 되었다. 우리는 정자의 운동성 감소로 인한 자연 임신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혼한 이래 최초로 가해진 충격이었다. 그래도 그때는 왠지 절망감보다는 희망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다. 노력하면 되겠지.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 시술도 하면 나에게도 꼭 예쁜 아기가 와주겠지. 이 충격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이 들어닥쳤다. 남편의 옛 직장 상사인 지인에게서 어찌어찌 땅을 넘겨받은 것이다. 많은 빚을 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은 어쨌든 우리의 몫이었지만 어수룩한 어린애가 멋모르고 주머니를 탈탈 털린 격이었다. 남편은 원래 줄곧 서울에서 생활하던 사람인데 당시 내가 사는 도시의 한 대학 입시 학원에 스카우트 되어 와 있던 상태였다. 나를 만날 쯤엔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서울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첫눈에 반한 여자 때문에 낯선 도시에 무작정 눌러 앉았다. 우리는 결혼 후 2년 정도 더 그곳에 살았다. 하지만 그쯤에서 아무래도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우리에게 땅을 떠넘긴 지인이 자기 소유의 상가에 학원을 열라고 제안했다. 남편은 그를 직장에서 만났지만 사석에서는 K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와 친분이 깊었다.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말이었다. 서울에서 학원을 하면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았고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섰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남편을 따라 무작정 서울에 오게 되었다.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이삿짐을 풀 새도 없이 학원 개원을 준비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직접 몸을 띄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형부의 코치를 받아 곳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발품을 팔며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다녔다. 상경한 첫날부터 한 달 가까이 정말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학원 등록을 하러 교육청에 가기로 한 날 어쩐 일인지 아침에 나간 남편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느낌이 상당히 안 좋았다. 한참 후 많이 지쳐 보이는 얼굴로 집에 돌아온 그가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 허가가 안 떨어졌어. 거기는 원래 학원 허가가 안 나는 곳이래. 아래층에 유흥업종 시설이 있어서. 그 순간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대체 뭐 한 거야?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아보지도 않았어? 그 사람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거기서 학원을 하라고 한 거야? 자기 소유의 상가라며.
여태 들어간 돈이 대체 얼마냐고. K형도 손으로 한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래도 원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진 않았다. 울며 불며 소리 지르는 내 앞에서 남편은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빚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빚을 내어 학원을 준비했다. 그 돈을 홀라당 다 날려먹을 상황이었다. 그나마 K형이 우리가 투자한 돈의 3분의 1 정도를 메꾸어 주었지만 내 절망감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한 채 알아누워 버렸다. 반대로 남편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렸다. 그날 밤 당장 아는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 과외 자리를 알아보고 학원 취업을 청탁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곧바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다. 강남과 송파, 과천을 지하철로 누비며 열심히 돈을 벌러 다녔다.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을 내 다시 살아갈 공리를 찾아야 했다. 무엇보다 얼른 빚을 갚는 게 급선무였으므로 남편은 수학과를 졸업했고 오랜 강의 경력이 있어서인지 다행히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가 많았다. 야맹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탓에 밤엔 내가 운전기사가 되어 동행했다. 정말 고되고 힘든 나날이었다. 그 많은 빚을 다 갚으려면 얼마나 기나긴 시간이 지나야 할지 제대로 따져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우린 젊고 건강했기에 그럼에도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나는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어 인공수정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결실을 보지 못했다. 암담하기만 한 현실과 호르몬 주사의 영향 때문인지 그쯤부터 심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TV를 보던 중 불현듯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멍하니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강한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예전에 틴틴파이브로 활동했던 개그맨 이동우 씨가 시력을 잃었다는 소식. 그를 실명에 이르게 한 병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귀병이었다. 그는 평소 야맹증이 있었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탓에 자꾸 어딘가에 부딪혔고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못 알아챘다고 했다. 그의 사연을 들으며 심장이 마구 뛰어대는 걸 주체할 수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예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뭐지? 우리 남편이랑 너무 똑같잖아. 이동호 씨 가혹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쳤는지 모른다. 남편의 눈은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가 앓는 병의 진행 상황과 남편의 상태는 매우 흡사했다. 나는 당장 남편에게 병원 진료를 받아보기를 권유했다. 하지만 남편은 왠지 시큰둥해하며 피하는 눈치였다. 아마도 본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걸. 집 근처 종합병원 안과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한 결과 남편은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망막 내 광수용체의 기능 이상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며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 되는 병이었다. 이동우 씨는 급성으로 진행된 케이스고 남편은 그나마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었다. 설마 하던 게 진짜가 되는 순간 눈앞이 노래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눈물 따위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 병원에서는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 했다. 얼마 후 남편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시각장애 4급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불임 진단을 받고 원치 않은 땅을 사며 빚을 지고 서울로 이사까지 하며 추진한 학원 개원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때문에 더 많은 빚이 생기고 남편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이 모두가 결혼을 한 지 채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신혼의 단꿈을 꾸기에도 모자란 때 나는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맥없이 휩쓸렸다. 넋을 놓지 않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다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리도 없었다. 이 모든 걸 부모님께는 이런 방구 내색하지 못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나 혼자 안으로 골마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었다. 그는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수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갔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정도였다. 남편은 도무지 슬픔이나 좌절이란 걸 모르는 사람 같았다. 여전히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TV를 보며 시시덕거렸다. 나는 친구들과 인연도 끊고 이렇게 병들어 가는데 당신은 아직도 친구들 만나서 놀 정신이 있는 거야?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내가 당신 부모야? 형제야? 왜 내가 이토록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해? 대체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참아 내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원망을 하며 처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때만 해도 아직 중심 시력이 많이 남아있어 돋보기를 쓰면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책 읽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일은 해야 했기에 학생들 교재를 일일이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저장해 글씨 크기를 최대한 확대해가며 수업을 했다. 과외를 하던 학생 집에서 남편의 눈 상태를 알아채곤 당장 과외를 끊었다. 그 얼마 되지 않아 일주일에 사흘 나가던 학원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 우리는 집을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겨 그곳에서 작은 과외 교실을 열었다. 한정적이고 익숙한 공간에서는 그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기에 썩 괜찮은 차선책이었다. 강사로서 남편의 최대 장점은 유머러스하고 열정적인 강의 스타일이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을 그는 순전히 말발로 벌충해 나갔다. 처음 몇 년간 수강생이 꽤 많아 빚을 갚는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남편의 시력은 갈수록 더 떨어지기만 했다. 이제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의 종류나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 시야는 점점 좁아져 맨날 여기저기 몸을 부딪혔다. TV 자막도 읽지 못했고 문자는 오타투성이었다. 당연히 수강생도 거의 떨어져 나갔고 수입은 푼돈 수준이 되었다.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씩씩했다. 아무래도 슬픔과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이 나빠지는 것과 상관없이 더 활발하게 외부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친구들과 야구 동호회를 만들어 주말마다 야구를 하러 다녔다. 주구장창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약 1년 만에 그만두긴 했지만 그 후론 등산을 다녔다. 등산도 남편에겐 위험천만한 운동이었다. 그런데도 주말마다 기어코 산에 갔다. 감사하게도 동행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주로 평지 같은 둘레길로만 다녔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 빚을 진 이후 한 10년쯤 지나자 피돌기가 멈출 정도로 내 목을 조르던 빚도 드디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빚만 사라져도 룰루랄라 살 수 있을 것 같더니만 막상 그렇게 되어가자 이제는 허무함과 막막함이 덮쳐왔다. 남편은 향후 몇 년 후면 일을 못하게 될 테고 시력마저 완전히 잃게 될 터였다. 나는 나이 40을 넘긴 시점이었으니 내 팔자에 아이는 없다고 마음을 깨끗이 정리했다.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월세 보증금 2천만 원과 차 한 대,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의 땅떼기가 다였다. 오랜 시간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결국 우린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현기증이 일며 몸속의 퓨즈가 뚝 하고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 또한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 이후 몸에 이상 증세가 찾아왔다.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고통으로 나는 죽도록 아프기 시작했다. 정확히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것이 아닌 복합적인 통증이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가 손발이 덜덜 떨렸다가 속이 메스꺼려 헛구역질을 했다가 갑자기 기력이 훅 떨어져 정신을 잃을 듯 헤청거렸다. 내게도 병이 찾아온 것이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낯선 병이었다. 아픔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울면서 출근을 하는 날이 이어졌다. 돈을 벌지 않으면 삿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으니까. 일을 할 때 아픈 티를 낼 수는 없었으므로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집에 돌아온 후엔 까무룩 정신을 놓아버리길 2년 가까이 정말 어떻게 견뎠는지 모를 시간들이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나는 부끄럽게도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했다. 고통과 좌절, 슬픔으로 점철된 10몇 년의 세월 끝에 남은 건 병든 마음과 몸뿐이라는 사실이 삶의 의욕을 모조리 앗아가 버렸다. 내 안의 모든 에너지가 바닥나버린 느낌이었다. 앞으로 살아낼 일이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남편은 그 시기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도록 일에서 얻은 쥐꼬리만한 수입이나마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고 서툰 몸짓으로 집안일을 도왔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려도 빨래를 다 엉키게 널더라도 음식 맛이 형편없어도 그는 언제나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는 정말 슬픔이나 좌절을 모르는 사람일까? 물론 남편도 아주 가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있다. 하지만 그때도 채 한두 시간을 넘기지 않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내가 무너지면 그땐 죽는 수밖에 더 있겠어? 어떻게든 살아야지 어쩌겠어. 남편 또한 운명을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다.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기에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쉽게 휘둘릴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것이 타고난 긍정성이든 현실 회피의 수단이든 그는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항상 나만 힘들어하며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만 같던 억울함도 조금은 덜어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까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었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넋놓고 있을래? 안마라도 좀 배우던가. 언젠가 남편이 한 지인에게 들었던 말이다. 이 얘기를 한참 후에야 전해 듣고 속으로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적어도 당신보다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니까 걱정 마세요. 부인이 나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막말을 하는 겁니까? 당장 전화를 해서 따져 묻고 싶은 걸 꼭 참았다. 그는 남편과 꽤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 자기 딴이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을 것이다. 눈은 점점 더 나빠지는데 미래에 대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하던 일도 대부분 못하게 되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 더 걱정이 되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과 생각을 모두 파악할 순 없다. 빙산의 일각처럼 눈으로 보이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가난한 사람은 무능하다는 단순 무식한 논리를 들어 빈자를 펌이하면 안 되듯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대단한 착각이다. 뜬금없이 팔이 안으로 굽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한 남편은 지금껏 단 한순간도 정신을 안 차리고 산 적이 없다. 장애를 갖기 전에도 또 후에도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힘차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남편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마를 배워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어느 누가 함부로 상대의 미래나 직업을 결정지을 수 있단 말인가. 장애가 없는 사람도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요즘 현실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니까 그리고 가난하니까 자기보다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충고는 얼마나 무례한가. 사람들의 이런 무례함과 오지랖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경계를 더 자주 침범하게 된다. 사실 남편은 눈 상태가 확연하게 안 좋아지던 시절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종종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둥, 점자를 미리 배워놓는 게 좋겠다는 둥, 어쩌면 서투른 표현에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가까운 사이이기에 말을 고르고 아끼지 않는 탓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관계일수록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낀다. 진심을 전하는 방법은 사실 특별할 게 없다.
그저 말없이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는 것. 지그시 바라보는 눈길 한번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구태여 쓸데없는 말을 보태 상대의 심기를 더 어지럽혀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법이다. 다리를 잃은 사람 앞에서도 내 발목에 난 작은 상처를 보며 호들갑을 떨고, 집이 없어 월세집을 전전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집값이 떨어졌다고 한숨을 내쉬는 게 사람이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종 남의 아픔이나 고통을 가볍게 여긴다. 친밀함을 방패 삼은 선 넘는 판단과 충고도 아마 이런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그래도 너는 다행인 줄 알아. 네가 무슨 걱정이 있니? 여기에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무의식적인 무시가 깔려있는 듯하다. 이런 말은 배부른 소리 마라. 호강에 초치는 소리하고 있네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마련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그렇다. 이건 솔직히 자식 가진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신세 한탄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물론 지독히도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때로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된다. 놀랍게도, 아니 실은 별로 놀랍지 않게도 나는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듣는다. 그때마다 정말로 자식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들이야말로 배가 불러 호강에 초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씁쓸함만이 남을 뿐이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위안은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 느낄 때 유효하다. 결코 남이 위로랍시고 어설프게 던진 한마디에 안도감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당위의 말은 스스로가 직접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반감 없는 진리가 되는 것 아닐까? 나 그냥 콱 죽어버릴까? 서로를 향해 한참 동안이나 악을 쓰고 소리친 뒤였다. 남편의 입에서 벼랑간 저 소리가 튀어나오자 불길처럼 끓어오르던 내 속의 우라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감당하기 힘든 큰 쌈밥을 억지로 밀어넣은 것처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깊은 숨이 새어나왔다. 이를테면 체념이다. 내가 저 사람을 상대로 무얼 더 바라고 무슨 분풀이를 더 하겠다고. 남편이 부쩍 기운을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지는 꽤 되었다. 나는 그동안 그의 대책 없는 밝음이 싫었다. 현실은 피폐한데 내 마음은 지옥인데 혼자서만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듯 해맑은 모습이 꼴보기 싫어 견딜 수 없던 적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에게서 해맑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뒤늦은 현실의 자각일까? 혹은 무한할 것만 같던 긍정성이 결국 바닥을 드러낸 것일까? 생각해보니 남편의 우울감은 과외방을 그만둔 시기와 맞물린다. 망막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고도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덕분에 그는 한동안 생활 전선에서 즐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는지 몰라도 병의 진행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 이후 잔뜩 위축되고 침울해진 모습으로 생활하는 남편이 조마조마하면서도 내가 딱히 해줄 것이 없었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그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잔소리를 줄이고 최대한 짜증을 내지 않으며 지냈다. 그의 눈치를 보느라 나 또한 순간순간 한없이 가라앉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도 같았다. 그러던 중 큰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 우리는 지방에 잠시 내려가 계시던 시어머니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런 말을 했다. 어머님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친구를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보고 싶은 친구와 술 한잔 마시면 헛헛한 마음이 조금쯤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 모양이다. 남편이 제시한 새 일정이 내 심기를 건드렸다. 어머님과 식사를 한 후 인근 도시로 넘어가
자신을 내려주고 나 혼자 그 길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니. 올 때는 어떻게 하려고? 나는 석이 집에서 잘 거야. 뭐? 거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거기서 잔다는 거야? 불쑥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들으니 10가지도 넘는 생각이 드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 간단해?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하룻밤 잔다는 것도 민폐지만 제 집에서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남편의 대책 없음에 짜증이 확 일었다. 물론 친구가 그러라고 했겠지. 그렇다고 그 제안을 그렇게 덥석 무나. 이 사람아. 속에서 한숨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그럼 석이 와이프랑 당신은 따로 저녁 먹으면 어때? 밤에 같이 올라오게. 첫 번째 제안에서 이미 기분이 상한지라 그랬을까? 두 번째 제안은 더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졌다. 당신들끼리 친구지. 나랑 석이 씨 와이프가 친구는 아니잖아. 늘 이런 식이지. 내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해?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까탈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줬을 남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불같이 화를 내며 골방으로 팽하니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리곤 잠시 후 다시 씩씩거리며 나와서 느닷없는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그게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래. 그때는 그랬지.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지. 순간 내 못난 자격지심이 또 발동을 한 것이지. 남편의 친구는 판사이고 그의 아내는 판사 와이프. 그런 타이틀이 만남의 걸림돌이 되었음을 시인했다. 남편 친구가 판사면 어떻고 교수면 또 어때서. 늘 말은 쉽게 하곤 했다. 하지만 막상 그들과 엮인 만남, 특히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해야 할 자리가 생기면 나는 무조건 피하는 쪽을 택했다. 공유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을 대변하는 초라한 행색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물 빠진 청바지에 목 늘어난 티셔츠, 낡은 운동화 차림의 내 모습과 윤택해 보이는 그녀들의 모습이 저절로 한 화면에 담겨 떠올랐다. 애써 꾹꾹 누르고 있던 나의 불안한 현실이 우르르 튀어나올까 두려웠다. 그 현실이 뻥튀기 기계에서 예고 없이 터져나오는 강냉이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나의 일상을 어지럽힐까 지레 겁을 먹었다. 지금도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이런 기분이 든다. 나라는 사람은 지난 10수년간 무슨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나온 것 같다고. 그들에게는 다 키워놓은 자식이 있고 든든하게 집안 경제를 이끌어주는 남편이 있고 어느 정도 대비된 미래 계획도 있고 철마다 옮기지 않아도 되는 자기 집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월세살이는 아니겠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 그 자체가 크나큰 형벌이다. 언제쯤 이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걸 체념했고 내려놓았고 또 받아들였다. 동생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것에부터 남편의 장애가 곧 내 장애인 것 마냥 삶이 덩달아 한없이 움츠러드는 것, 극도로 소비를 자제하며 사는 것까지. 이젠 그런 것들이 나의 일상을 크게 흔들지 못한다.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당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나 혼자 오롯이 홀로 생활할 때만 가능한 일종의 불완전한 해탈이었던 모양이다. 내가 먼저 너를 떠나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구질구질하다. 내가 무슨 죄냐? 꽃처럼 예뻤던 너인데. 우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서로를 안쓰러워하며 꺼이꺼이 그렇게 목을 놓아 울었다. 미안해. 괜한 투정 부려서 내가 미안해. 석희씨 부부 너무 소탈하고 좋은 분들인 거 잘 알고 있어. 내가 괜한 까탈을 부렸어. 내가 괜한 트집을 잡았어.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많이 집 밖을 나서게 되었다. 남편의 눈이 아직 완전히 멀지 않았을 때 부지런히 돌아다니자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염원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자기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좀 살아보자.
돈 걱정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면서.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삼식이 씨라 먹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챙겨드리고 계시면서 뭘. 이틀거리로 밖에 나가 돌아다니며 맛있는 거 사 먹은 덕분인지 남편은 금세 활력을 찾았다. 자기야, 아무래도 녹음기를 하나 사야 할까 보다.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했다. 녹음기는 갑자기 왜? 지금부터 계단 오르기 시작입니다. 젠장. 1m 앞에서 인도 끊김. 요런 거 미리 녹음해 놓으면 자기가 편하잖아. 그걸 상황에 맞게 재생시키는 게 더 일이겠다. 난 자기가 입으로 내비게이션 하느라 힘들까봐 그러지. 하여간 말로는 천하에 애처가가 따로 없지. 식당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던 일상이라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 백반한상에도 감격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전전긍긍 아낀다고 월세 인생이 전세 인생으로 역전되는 것도 아닌데 오랜 세월 가난의 굴레에 갇혀 살다 보니 유독 나에게 더 인색하게 굴었다. 집안 대소사를 빠짐없이 챙기고 2개를 얻어먹으면 적어도 하나는 갚고 손해를 볼지언정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은 그토록 인색했을까. 내 몫의 옷과 화장품을 사지 않은 지 5년도 더 넘은 것 같다. 함께 사는 동생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나누어주기 좋아하는 언니도 있어 공으로 얻어쓰는 게 참 많았다. 돈 쓰는 재미가 이래도 좋은 것이었던가.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해 1, 2만 원 쓰는 재미가 이리도 쏠쏠한 줄 미처 몰랐었다. 무엇보다 먹는 것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우리 부부에게 이만큼 행복감을 주는 일도 없는 것 같았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조금 더 쓰면서 살기로 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행복을 찾아 서로를 위로했다. 남편은 요즘 슬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철없고 쏘겁고 꼴보기 싫을 만큼 해맑던 그 모습으로. 그래, 이제 당신의 그런 모습이 좋아. 꼴보기 싫어하지 않을 테니 영원히 철부지 남편으로 남아줘. 내가 만난 거 많이 해줄 테니까. 틈나는 대로 당신과 손 꼭 붙잡고 나들이 다닐 테니까. 더는 바라지 않을게. 더는 벗어나겠다 발버둥 치지 않을게. 이대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살아낼게.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소임을 다해줘. 부디 그렇게만 있어줘. 효리처럼 살고 싶어. 몇 해 전 나는 TV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 푹 빠져 지냈다. 많이 아팠던 때였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일상의 유일한 낙이었다. 당시 매일 퇴근 무렵이면 배터리가 90% 이상 소진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신은 반쯤 나가 있고 입안에서는 쓴내가 나고 풀려버린 발은 자꾸만 헛방을 짚었다. 밥을 넘길 기력도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니 꾸역꾸역 음식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그러고 나서는 곧장 소파로 향했다. 몸은 그대로 굴아떨어지길 원했으나 매번 남편이 나를 TV 앞으로 이끌었다. 소화라도 시키고 자라는 뜻이었다. 그의 서툰 설거지 소리를 들으며 반쯤 들어누운 상태로 TV를 봤다. 그때는 TV를 봐도 보는 게 아니었다. 그저 화면에 눈을 대고 멍하니 누워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어떤 볼거리도 내 눈길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효린의 민박 재방송을 보았고 그 후론 나도 모르게 깊게 몰입하게 되었다. 몸은 내 집 소파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온통 TV 속 세상에 가 있었다. 이효리 씨가 사는 모습은 마치 내가 꿈꾸는 삶의 집약체처럼 보였다.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남편이랑 반려동물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러웠다. 모든 근심,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그곳이 내가 꿈꾸던 유토피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을 보며 순간순간 힐링했고 또 한편으론 그런 삶을 가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깊이 갈망했다. 나도 효리처럼 살고 싶어. 집값이 싼 시골에 내려가 저렇게 살 순 없을까?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녀를
크고 좋은 집에서 누리는 생활을, 다정한 호위무사 같은 그녀의 남편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고. 그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방 한 칸짜리 시골집 하나 구할 돈도 없으면서 허구한 날 그 생각뿐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지운 집이 몇백 채가 넘었다. 결단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부질없는 열망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다가 한동안 붙박인 듯 서 있었다. 늘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녹음이 무성해지는 6월의 아침이었을 것이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창가에 서서 꽤 오랫동안 밖을 내다봤던 것 같다. 싱그러운 나무들, 쉴 새 없이 울어대는 새들, 주차장을 줄지어 빠져나가는 차들, 바쁘게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그 모든 모습이 내가 선 자리에서는 그저 평화롭고 평온하게만 비쳤다. 아니, 그런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베란다로 나갔다. 낡고 정돈되지 않은 집이었지만 작은 담요 하나 깔 자리는 있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치 명상을 하듯 따뜻한 차를 훌쩍였다. 내 다리 위로 올라온 반려견 까꿍이와 함께 질릴 때까지 창밖 풍경을 내려다봤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졌고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래를 해야 한다는 책무가 떠올랐고 출근 준비를 위한 기운을 낼 수 있었다. 이유리 씨가 가진 느긋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경제적인 여유에서 비롯된 생활과 환경의 안정이 선행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던가? 이효리 씨 본인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녀처럼 살고 싶어서 애가 달았던 마음은 내 처지에서는 욕심이었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한 생활의 편리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조건의 기준을 맞추기 전에 보다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효리 씨는 지금도 충분히 화려하다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기준으로 보자면 많은 걸 버리고 비운 것도 사실이다.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단조로우면서도 간소한 삶을 택했다. 그러니 단순히 제주도의 푸른 바다, 살뜰한 남편, 여유로운 저는 생활에 기준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느리게 살기, 간소하게 살기. 누구나 이효리 씨처럼 살 순 없다. 하지만 누구나 그녀처럼 생활할 순 없다. 하지만 누구나 그녀처럼 생각할 순 있다. 또한 누구나 그녀처럼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녀처럼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열망과 욕심도 한순간이다. 이효리 씨처럼 살고 싶다는 내 바람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속으로 들었다. 그녀가 자신의 집 너른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듯 나도 내 집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보내는 시간이 꽤 좋았다. 나는 효리처럼을 갈망했으나 환경적 제약이 있음에 낙담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허름한 베란다에 앉아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다. 한 달간의 베란다 체험으로 열망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 욕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고 시들해진다. 바라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 일종의 체념과 타협,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욕심이다. 열망이 사라진 자리엔 깊은 상실감과 헛달감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또 한층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내가 꿈꾸는 삶과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 사이의 간극을 아프지만 그렇게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욕심과 열망으로 우리는 늘 고통받는다. 욕심의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순간의 열망에 사로잡혀 너무 과하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은 아닐까?
자고 일어나면 하나둘 고개를 드는 봄날의 새순처럼 우리 마음속 욕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피어난다. 어쩌면 욕심의 가짓수를 늘리지 않는 것만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순간적인 열망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